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이 기술 이전에 돌아봐야 할 가치 인문학이라는 부제를 갖고 있어요. 요즘에 뭐 인문학 열풍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뭐 인문학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리는데요.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세계적인 추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는 뭐 IT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신입사원 6천 명 중에 5천 명은 인문학 전공자로 뽑겠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또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고요. 또 애플의 경우도 인문학과 기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탄생했다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인문학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인문학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면 좀 물음표가 생길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문학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또 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지, 또 어떤 점에서 힘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이야기들을 가장 잘 해주실 수 있는 분을 지금 모셔보겠습니다. 2011년 가장 문학적인 언론인상을 수상하셨고요. 또 2010년 서울문화예술대상 언론인 대상, 또 문화관광부 우수사회과학학술도서상 수상자이십니다. 인문의 숲에서 경영을 만나다, 또 사람이 기적이 되는 순간 사람 공부의 저자, CEO 500명을 새벽부터 깨워서 아침 7시에 모이도록 하는 힘을 지니신 분, 정진홍 중앙일보 논설위원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죠. 워낙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30분 안에 끝내야 됩니다. 저도 상당히 낯선 풍경이고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강의 스타일이고 해서 처음엔 좀 주저했는데요. 어찌됐든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엊그제도 그랬고 오늘도 태풍이 온답니다. 저는 예전에 한번 제가 워낙 산을 좋아해서요. 태풍이 상륙은 안 했는데 여하튼 바람이 굉장히 세찬 날에 산에 가게 됐습니다. 산에 가면은 나무들이 다 흔들리죠. 특히 바람이 세면은 더 흔들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찬 바람이 불고 있는 그 와중에 저도 어느 정도 산에 올라갔다가 더 올라가면은 제가 저를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내려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왜? 정말 비가 억수같이 퍼붓고 바람이 장난이 아니니까요. 제가 신변에, 목숨에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산을 내려올 때 거의 뛰다시피 했습니다. 사람인고로 너무 뛰다 보니까, 특히 하산길에 뛰다 보니까 비는 내리는데 힘이 드니까는 조금 숨을 돌렸습니다. 바람은 더 세차게 불었습니다. 전나무 숲이었습니다. 다 흔들리는데, 그냥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나무가 춤을 추다시피 하는데 유독 안 흔들리는 게 있었습니다. 전나무들이 굉장히 높아서, 또 비가 계속 세차게 오니까 눈은 항상 아래로 가 있다가 눈을 조금씩 높여봤습니다. 눈을 조금 높이니까 우산이 있는 것도 아니고 빗물이 저를 막 들이치죠. 그런데도 나무를 따라서 쭉 가봤습니다. 어떤 나무를? 남들은 다 흔들리는데 유독 안 흔들리는 나무를, 이게 도대체 뭔가 싶어서 쭉 따라가 봤습니다. 죽은 나무였습니다. 죽은 나무는 안 흔들립니다. 살아있는 나무들은 흔들립니다. 흔들리면은 물론 때로는 꺾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 산에 태풍이 지나가고 난 뒤에 산을 가보면은 쓰러진 나무들은, 물론 산 나무들이 뿌리채 뽑혀서 쓰러진 경우들도 있지만 대다수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 만한 나무들입니다. 제가 갑자기 인문과 과학 혹은 인문과 기술, 인문과 공학의 만남 이야기에서 인문 파트를 맡고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산에 올랐다가 나무 본 얘기를 하느냐, 그것도 죽은 나무 본 얘기를 하느냐. 이유는 다른 데 없습니다. 인문을 얘기하든 과학을 얘기하든
우리가 다 살자고 하는 일입니다. 저는 사실 얘기가 좀 거친 사람입니다. 우리 다 살자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살자고 하는 얘기 속에서 우리는 그 삶에서 사람이라는 것도 발견하게 되고, 그 삶에서 사람이라는 것 플러스 그 사람이 살 조건에 대한 시간적, 공간적 조건에 대한 생각도 갖게 됩니다. 먼저 사람 얘기입니다. 제가 사람, 이건 우리말에서도 그렇지만 이건 삶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사람. 그런데 그 삶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문학자가 아니라 도쿄대학의 양리학 교수를 오래 하셨던, 아마 지금은 정년퇴임 하셨겠죠. 1932년생이시니까는 얼추 80이 지나신 분이죠. 시미즈 히로시라는 분이 있습니다. 동경대학 양리학 연구실을 40년 동안 지켜온 양반이었습니다. 이 양반이 여러 해 전에, 제가 그 양반 책을 읽었던 것이 1990년이었으니까 여러 해 전이죠. 생명과 장소란 책을 썼습니다. 그 생명과 장소란 책에서 이런 얘기를 그 양반이 풀어냈습니다. 자, 첫 번째, 살아있다는 게 뭐냐? 시미즈 히로시, 이 양반은 미생물학자였고 양리학 연구실에서 현미경만 40년을 들여다보다시피 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 이 얘기 속에서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자기 물음에 대해서 첫 번째 답은 아니고 거쳐가는 이야기로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그 다음, 그 부닥친 문제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 정답은 없습니다. 무엇이 정답인지도 모르겠고, 정답, 오답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라 나름의 솔루션, 그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하는 것, 아니 그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것, 그렇게 그 양반은 표현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이냐? 첫째,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그 부닥친 문제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하는 것이다. 그걸 통해서 뭘 하는 건데? 살아있음을 반증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왜 인문이 필요한가 참 의문입니다. 정말 의문입니다. 전 처음에 이 강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걸 요청받았을 때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황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 주최 측에서 보내온 질문지도 아니고 여하튼 대략 쌓여진 이걸 보면은 그 한 덩어리 한 덩어들이 뭐 30분 동안에 무슨 얘기를 하라고 이런 것들을 다 던지나. 그래서 제가 강의 준비를 안 한 건 아니지만 파워포인트 올리고 이런 거 안 하겠다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할 성질의 것들이 아니더군요. 저는 강의 요청을 받으면 내가 강의를 하겠다 생각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작업이 있습니다. 걷습니다. 무조건 걷습니다. 왜 걸어? 뭐 걷는 걸 좋아하나 보구나. 아닙니다. 걸어야 생각이 납니다. 그냥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걷는다는 행위는 인간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행위죠. 왜? 알다시피 인간은 호모 에리투스입니다. 직립인간입니다. 인간이 서서 걷는다는 행위는 손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손을 자유롭게 하기 이전에 생각을 틔우는 일입니다. 어쨌든 걸으면 처음에 생각이 무지 많아집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한 40분, 50분을 걸으면 생각이 마구마구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생각을 떨굽니다. 낙하시킵니다.
가을에 낙엽 지듯이 생각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는 오롯이 하나의 생각만 쥐고 나옵니다. 그게 제가 강의를 준비하는 첫 번째 과정입니다. 제가 이 강의 요청을 받고 걸었습니다. 걷고 내가 첫 번째로 잡은, 다 떨구고 5만 가지 생각이 나왔는데 그 5만 가지 생각들 다 떨구고 처음 잡은 생각이 히미즈 스로지의 생명과 장소에 대한 내가 예전에 읽었던 그 얘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부닥친 문제에 대해서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함으로써 살아있음은 반증된다. 제가 시미즈 히로시의 책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표현이 없더군요. 제가 지금 여러분하고 농담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 표현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건가? 예, 제가 표현한 거죠. 시미즈 히로시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더군요. 하지만 제가 1990년에 그 책을 읽었을 때 저는 그렇게 독해했던 겁니다. 저는 독창적인 생각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독자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툭툭 던졌습니다. 첫 번째, 산에 올랐다가 죽은 나무를 봤다. 죽은 나무를 본 이야기를 한 까닭은 죽은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린다는 것 자체가 자기 솔루션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시미즈 히로시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생명과 장소라는 책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거창하게 책의 줄거리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읽음으로써 적어도 지금부터 1990년이니까 20년도 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 책을 읽었던 저의 기억 속에 분명히 지금은 그 책에 있지 않은데 물론 그 유사한 연관될 만한 요소들은 제가 분명히 밑줄을 긋고 거기다가 연필로 써놨더군요. 하지만 저에게 저의 워딩으로, 나의 글로, 나의 생각으로 남은 워딩은 제가 여러분에게 입버릇처럼 내놓고 있는 바로 이 얘기. 살아있다는 것은 무엇인가? 문제에 부닥친다는 것이다. 그것은 나름의 솔루션을 제기함으로써 살아있음을 반증하는 과정이다. 궤적이다. 하지만 그 말들은 없다는 얘기죠. 하지만 분명히 그 책 안에는 그 얘기들이 녹아 있었습니다. 자, 인문이라는 건 뭐냐? 물음을 갖는 겁니다. 왜 물음을 갖느냐? 살기 위해서.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그 물음에 대한 해답을 얻은 것이 자기가 죽을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찾아내 보는 겁니다. 그것이 인문입니다. 사람들은 인문을 공자왈, 맹자왈, 소크라테스를 얘기하고 플라톤을 얘기하고 데카르트를 얘기하고 물론 그것도 인문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지금부터 멀리 잡아서는 5,000년 전에, 짧게 잡아서는 3,500년까지 내려와서 그 어간에 기원전 약 2,500년 전부터 기원전 1,500년 그 사이에 인류가 전 지구적으로 한 일들이 있습니다. 뭐였는 줄 아십니까? 모든 인류가 유목했던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인류의 역사를 살펴본 사람들은 인류가 이동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 동의합니다. 인류의 발원지가 아프리카의 한 지역이었는지 아닌지는 확증할 길은 없지만 그곳에서부터 인류가 퍼져나갔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과학자들이, 많은 연구들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인류가 움직이던 인류들이 거의 동시간대에 멈춰섰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유목민은 존재했고 스텝 지역에서 활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있었습니다만은 어느 순간 인류의 이동이 정지하고 나름의 노마딕한 삶이 아니라 세덴트리의 삶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즉 유목민이 아니라 정주민적 삶이 형성되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인류가 이동하면서 분명히 인류는 무수히 많은 문제에 봉착했을 겁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살고 죽는 문제였을 겁니다. 그 살고 죽는 문제에 봉착하면서 인류가 체득한 경험적 요소들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것을 인류의 선배들은 기원전 2500년부터 기원전 1500년 그 어간에 이르는 시기에 정리해냅니다. 저는 그것을 레퍼런스의 정리식이라고 명명합니다. 무슨 레퍼런스? 삶의 레퍼런스죠. 사냥하다가 이렇게 하면은 죽더라. 관계를 이렇게 맺었다가는 나쁘더라. 그것을 명시적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고 하나의 옛 얘기를 말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쪽 동네에서부터 시작하면은 모세오경부터 시작해서 인디아에 오게 되면 우파니샤드로, 중국에 오면은 노노, 도덕경, 이런 식으로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정리는 100% 문답입니다. 물음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이 정답이다 아니다가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물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음은 없던 물음이 아니라 이제까지 살아온 내력 속에서, 특히 인류가 흩어져 살고 유목적 삶을 살다가 거기서 얻어진 경험들을 정주하고 살면서 엑기스로 모아놓은 것들이 이른바 성, 이른바 경,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도 그것을 수천 년이 지나도 끊임없이 재해석해 들어갑니다. 왜? 우리의 현재적 물음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숨이 일관하게 드리는 얘기는 question, 물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인문은 그 출발이 삶의 근원적인 부분에 대해서든 그 삶의 근원적인 부분들을 어떤 집단이 어떤 일정한 이동의 경험을 통해서나 생존을 보호하는, 생존을 구가해내는, 생존을 확보해내는 그런 실현의 과정에서나 찾아낸 그 물음에 대한 답을, 나름의 솔루션을 찾아낸 것들을 모아놓고 그것을 응집해놓고 그것을 재해석해내고, 그것이 인류의 모든 인문적 사고의 바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류는 이른바 레퍼런스의 편집 시기에 그리스에서는 일리아드 호모의 일리아드 오디세이가, 그리고 이슬람교와 기독교와 유대교의 3대 교회 가장 우정전이 되는 모세오경, 거기는 이래라 저래라도 있지만은 이렇게 살았다도 있습니다. 근데 다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에 봉착한 것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이렇게 가져왔다라고 하는 얘기들인 것이죠. 불교 경전의 우전에 있는 우파니샤드, 동양적 고전의 정수들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경과 전이라고 하는 것들은 반드시 질서를 얘기합니다. 왜? 사람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공동체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공동체에서 어떤 질서를 갖는 것이 공동체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느냐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서는 명시적이든 암시적이든 써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느 천재의 발상이 아니고 신적인 계시의 발상이기보다는 분명히 인류가 일정한 경험의 궤적을 통해서 확보해낸 물음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들이었던 것이죠. 과거에 약 5,000년 전부터 3,500년 전까지의 일정한 시기에 공교롭게도 전 지구적으로 형성됐던 성과 경이 물음에 대한 종합 선물 세트였다고 한다면, 그 이후부터 나오는 개별적 저작들은 하나의 문제의식에 대한 하나의 솔루션을 추구합니다. 내가 책을 쓴다? 내가 논문을 쓴다? 뭡니까? 하나의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의식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제시해 놓는 것이죠. 인문적 사유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삶과 당연히 직결되고 삶이 나를 향해서 봉착하게 만드는 문제에 대한 솔루션을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 인문이라고 하는 것은 다 태동합니다. 그래서 인문은
우리를 이렇게 훈련시킵니다. 제가 연전에 썼던 책 속에 왜 우리에게 인문인가라고 하는 말을 저는 한마디로 표현했습니다. 왜 인문을 얘기하는가? 그것이 우리의 삶에 인사이트, 통찰을 주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통찰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어떤 해견을 준다는 것만이 아니라 통찰을 얻으려면 통람이 필요합니다. 오버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오버뷰 그 안에서 그것과의 역동적인 관계성 속에서 우리는 핵심을 찔러낼 수 있는 통찰력, 통찰 이것을 확보하게 됩니다. 아마 다음번 강의하실 최재춘 교수님은 통섭을 이야기하실 겁니다. 조금 다릅니다. 그건 저희가 또 질의응답 시간에 나눌 얘기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인문이 뭐냐? 인문은 말 그대로 삶의 학문입니다. 삶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핵심은 우리가 문제에 부닥친다는 겁니다. 어떤 삶이든 어떤 환경에 존재하든 어떤 조건에 있었든 우리는 다 문제에 봉착합니다. 바로 이 지점. 어떤 환경, 어떤 조건, 여기서 우리는 과학, 기술, 공학 등등등등등과 마주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다 삶의 문제입니다. 지금에 와서 인문과학, 자연과학 나누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다 하나입니다. 불경에도 자연과학적 원리들이 담긴 것들이 있고 하다못해 도덕경에도 자연과학적 원리가 담긴 것들이 있습니다. 다만 주류적 관점이 아닌 비주류적 관점이죠. 왜? 가령 도덕경에 쓸모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아니, 쓸모라고 하는 개념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쓸모는 비어있음입니다. empty, 비어있음. 우리의 기능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비어있음은 쓸모가 없습니다. 하지만 도덕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은 비어있는 것이 쓸모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학은 사람을 미몽에서 깨어내는 작업이라고 흔히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최첨단 과학 시대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미몽과 편견이 존재합니다. 인문은 후마니타스는 말 그대로 삶의 학문이고 그것은 삶이 던지는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과학은 그 삶이 던지는 물음에 대해서 조건을 따져 들어가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문과 과학은 역사적으로도 충돌해왔고 앞으로도 충돌합니다. 물론 협력할 수도 있죠.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충돌해왔는가? 과거 중세시대에는 이른바 신적 세계관과 과학이 충돌했습니다. 제가 더 이상 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도 과학은 인문과 충돌합니다. 가령 원자력을 어떻게 볼 것이냐? 여러분들은 원자력이 어떻게 힘을 획득해 가는가에 대한 조건들을 확보해 내시면은 일이 끝날 수 있지만 이게 인문적 사유가 들어가면은 까다롭기 시작합니다. So what? 그래서 어쩔 건데 이렇게 나옵니다. 복잡해집니다. 생명공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황우석 박사가 연구를 해나갑니다. 불교계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캐톨릭이나 기독교에서는 쌍수를 들어서 더는 가면 안 된다라고 막습니다. 관이 다르기 때문이죠. 제가 우문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연전에 우리 최재천 교수님이 번역해낸,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해낸 단어 하나를 위해서 5년씩 고민했던 그 통섭에 관한 책을 다시 보게 되면 거기에서는 물론
인터디스플리너리, 학문 이른바 다학제간, 이걸 넘어서서 멀티디스플리너리, 말 그대로 통섭.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학제간 혹은 학문간, 영역간 통섭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메소돌로지, 방법론과 관련된 갈등들이죠. 분명히 인문사회과학에서는 방법론 때문에 죽고 아니면 살기로 칼부림도 납니다. 마음의 칼부림이. 자연과학도 마찬가지죠. 자연과학이라고 유파가 없는 게 아니고 학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같은 영역을 공부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관점과 전혀 다른 솔루션을 내놓습니다. 그런 건 어떻게 통섭해야 됩니까? 저의 퀘스천입니다. 거기는 어떻게 통섭이라는 단어가 매김돼야 됩니까? 최재천 교수님께 제가 미리 질문 드려놓는 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인문과 공학의 만남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추 다 그냥 공학도가 아니라 제가 전에 듣기에는 연구 섹터의 어떤 일정한 연구 섹터의 리더격에 계신 분들이 다 이 자리에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공학을 하든 무엇을 하든 그분들에게 마치 입문을 안 하면은, 입문을 못 하면은, 인문학이라는 것을 모르면은 죽을 것처럼 얘기하는 이 거짓말을 치우고 싶다 이겁니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저는 현재의 대학에서 세상 어느 대학도, 하버드 아니라 그 무슨 대학도 커리큘럼상으로 지금의 공학자들에게 인문적 세계관을 균형 있게 그 커리큘럼 속에서 키워낼 수 있는 곳은 없다고 장담합니다.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다 논어를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도덕경을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읽어야 할 이유도 없고, 여러분들이, 저는 그런 기능적인 관계에서의 교훈은, 그런 기능적인 관계에서의 넘나듦은 별 의미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개인적인 선호의 문제는 있을 수 있을지언정, 난 역사책 읽기를 좋아한다, 그럼 읽으십시오. 제가 문제 삼고 싶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대목은 인문의 영역이 따로 있고 과학의 영역이 따로 있는 것처럼 얘기되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러운 일일 뿐만 아니라 공학도들에게, 또 역으로 마찬가지로 인문학도들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학적 지식이 필요하고, 혹은 공학도들에게 일정한 지식 이상의 인문학적 교양이 필요하고, 이런 식의 수위 맞추기가 아니라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자기가 자기 문제를, 자기가 자기 물음을 하는 방법을, 하는 과정을 아는 거죠. 그게 핵심입니다. 저는 유학한 경험이 없습니다. 아니, 당신 유학 안 한 걸 왜 이 자리에서 왜 얘기를 해? 제가 어젯밤에 고민하고 이 말을 할 건가 말 건가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하는 과정에서 갖게 되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학위를 해야 됩니다. 저는 여기 유학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겠지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본인이 유학 생활할 때 얼마나 생각의 여유와 나름의 여유를 가지셨는가? 여유 없습니다. 어느 분과를 떠나서 자연과학 분야든 사회과학 분야든 인문과학 분야든 무슨 분야든 간에 빨리 해서 돌아올 생각들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생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는 어느 특정 유파에 자기 자신이 속하지 않으면은 실질적으로 학위 못 답니다.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하는 까닭은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중에 상당수는 자기 스스로가 물음을 던지는 그 과정에서 소외되어 있었습니다. 얼마나 던져보셨습니까? 얼마나 자기의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내가 이것이 나의 문제다, 나의 물음이라고 해서 얼마나 자기 독자적이고 주체적인 방식으로 물음을 물어봤느냐 말이죠. 외람되지만 8할 이상이 못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여유작작하지가 않았거든요. 그건 물론 국내에서 학위한 사람들도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저는 제가 전공을 커뮤니케이션 했지만 전 커뮤니케이션 교과서를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실라버스를 짜서 제가 공부를 하고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말도 안 되는 과정이라는 것은 저는 분명히 저 역시 한국에서 학위를 했지만 내가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 것인가, 내가 어떤 주제로 문제들을 볼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감히 말씀드리건대 저는 독자적이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딱 9년 했습니다. 그리고 꼭 10년 전에 교수를 그만뒀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제가 제일 잘한 결정이 교수를 그만둔 겁니다. 왜? 교수 월급이 변변치 않아서가 아닙니다. 대학이 안주하기 때문이죠. 대학은 왜 안주합니까? 대학이 시설이 안 되어 있습니까? 대학이 뭐가 약합니까? 이런 데지만 여기 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제일 큰 소망은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들이 8할입니다. 구조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가운데서 인문이니 공학이니 백날 떠들어봤자,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스티브 잡스가 나타났다고 거기에 대해서 백날 떠들어봤자 우리는 맨날 뒷북치고 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자기가 자기 물음을 되찾는 과정을 갖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서부터 잘못된 거냐? 아주 근원적인 데서부터 잘못됐죠. 문제를 자기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음에 대한 자기 물음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물음들을 우리는 아주 초년 시절부터 상당 부분 봉쇄 받으면서 커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황우석 박사를 이 자리에서 칭찬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제가 예전에 황우석 박사하고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황우석 박사의 가장 큰 힘 중에 하나는 저 양반이 어릴 때 아예 공부를 안 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언스쿨드 마인드가 그 양반에게 있었습니다. 학교가 가르쳐주지 않는 속골 먹이면서 하루 종일 서봤거든요. 집이 힘들어서 하루 종일 학교 갔다 오면 무조건 알았습니다. 무조건 학교 갔다 와서 속골을 먹였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인문이 무엇이냐? 인사이트라고 그랬습니다. 인문의 핵은 그 인사이트를 갖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조건과 그 과정에 대한 얘기를 하자면은 저는 첫 번째로 해야 될 얘기들은 인문과 공학이 서로 교섭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다리를, 연결고리를 찾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나의 물음을 던질 수 있는 근원에 어디에서 빈 구석들이 있었는가를 추구해 내려가서 남이 아니라, 다른 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무엇을 벗어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나의 학습된 나의 세계관, 나를 특정 유파에 모아놓고 나를 특정한 세계관에 잡아놓은 그것이 유학 시절에 형성됐던, 그것이 나의 지도 교수 때문에 형성된 것이든, 그것이 내가 그리고 이곳에 와서 교수 생활을 하면서든 연구원 생활을 하면서든 내가 스스로 틀져 놓고 있는 그 성벽 같은 것들, 저는 그것을 깨는 것이 인문과 공학의 어쩌고 저쩌고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이죠. 지금 대학이 교과 과정이 잘못돼서였다고 한다면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들은 학교를 갔어야죠. 인문적 사유는 전 인문학 전공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인문학 강의를 5년 동안 하고 지금은 안 합니다. 왜? 인문학은 유행이 아니거든요. 지금은 온갖 군대 가면 다 인문학 해서 아침 조찬시장, 강의시장이 과거 5년 전에는 죄다 경제경영이다가 지금은 죄다 인문학입니다. 미친 나라죠. 마치 공학자들이 노노맹자 읽지 않으면 뭐가 잘못되는 것처럼 읽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런 문제의식이 없이 자기가 뭐를 보려고 하는 생각 없이 책 들여다보십시오. 5,000년 전 책입니다. 안 읽힙니다. 어떤 추석설을 갖다 놔도 모릅니다. 그걸 남이 얘기해 주는 거 또 다시 남의 유파, 남이 집어준, 우리가 1,000년 동안 주자가 집어준 주자 집서 보고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걸 또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먼저 첫 번째 물음은, 그래서 제가 딱 하나만 글자를 가져왔습니다. 젊은이 근사. 발음이 젊은이 근사하다가 아닙니다. 저게 끊을 절자라고 사전에 나오지만 절박하다, 절실하다 할 때 저 절자를 씁니다. 절실한 물음입니다. 그리고 and 근사. 예전부터 책을 읽을 때 근사록, 퇴계 이항도 근사록, 주자도 근사록, 율곡 이의도 근사록을 썼습니다. 도대체 저 근사록이 뭐야? 전 옛날부터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 머리털 나고 논어를 딱 3번 읽어봤습니다. 처음 논어를 접했던 것은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에서 접했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제가 나온 학교가 논어맹자하는 학교여서 정말 읽기 싫은데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철들어서 다시 읽었습니다. 다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 물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내 물음이 절실하지 않으면 어떤 관점, 어떤 세계관, 어떤 조건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절실한 물음이 첫째입니다. 훌륭한 과학자, 노벨상 받은 과학자 누구 따로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왕후장생의 씨가 따로 없는 것처럼 노벨상 받는 사람이 따로, 혈통이 따로 있고 그 사람은 어느 학교를 나와야 되고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노벨상을 수상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만약에 있다면, 제가 그걸 서베이 해본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분명히 절실한 물음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절실한 물음,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굳이 요즘 유행처럼 공학, 과학, 기술의 입문을 접목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굳이 왜 그런가라고 굳이 얘기해야 한다면 그 절실함에 대해서 다시 환기시키기 위해서죠. 왜? 절실함은 삶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공학이 삶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나의 연구가 나의 절실함으로부터 유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못 받는 겁니다. 절실함, 절박하면은 놀랄만한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까울 끈자, 생각사자, 가장 가까이에서 구체적으로 파고들라는 것이죠. 이거는 인문학, 자연과학, 사회과학 할 것 없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물론 다를 수 있죠. 제가 앞서 인문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갈라지는 역사적 유형에 대해서 다 얘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서로 충돌이 옵니다. 하지만 과학 철학이라는 것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의 구조가 1962년에 출간돼 나왔습니다. 그 과학혁명의 구조가 나오기 전으로 해서 우리는 이른바 과학 철학이라는 유파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석박사 과정 다닐 때 적지 않게 읽었던 책들 중에 하나가 과학 철학 분야였습니다. 그것은 내게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 커리큘럼, 학교 커리큘럼에 그런 책들이 있지 않았죠, 당연히. 저는 제가 하고 있는 과목이 그 당시에는 신문방송학과였습니다. 거기에서 무슨 과학 철학 책을 왜 봐야 됩니까? 하지만 나에게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게 된 것이죠. 물음은 나로 하여금 읽게 만듭니다. 비단 과학 철학 책만이 아니라 다양한 책들을 읽게 만듭니다. 물음이 없이 읽는 책은 허방입니다. 긴 얘기를 각설하겠습니다. 물음에 대한, 질문에 대한
생각을 다시 가져주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스미즈 히로시의 그 명제를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음은 문제에 봉착하는 것이고 흔들리는 것이고 혼돈스러운 겁니다. 거기에 대한 나름의 솔루션을 끊임없이 제기하려고 하는 인류적 노력, 나만의 노력이 아니라 인류적 노력이죠. 그 인류적 노력 속에서 우리의 인문과 우리의 공학, 우리의 과학, 우리의 기술 다 존재합니다. 인문과 기술, 인문과 공학, 인문과 과학의 만남은 그냥 만남이 아니라 그냥 통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마땅합니다. 때로는 세계관 때문에, 방법론 때문에 서로 갈등함이 마땅합니다. 그 갈등의 궤적으로 나온 것들이 과학 철학입니다. 젊은이 근사는 논어의 한 구절이지만 공자가 저 젊은이 근사를 얘기했을 때 오늘 우리의 얘기를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하지만 인류는 끊임없이 문제들을 자기의 현재적 상황에서 재시도하고 재해석하고 거기서 재투영해내는 그것이 인류의 탁월성이라고 저는 봅니다. 인문과 과학, 인문과 공학, 인문과 기술은 저는 이 얘기를 다시 계몽주의로 환원시켜서도 안 되고 다시 이것을 지능적인 연관관계로 봐서도 안 되고 저는 삶의 문제로 정직하게 투영하자는 것이죠. 그리고 공학에 계신 분들이 내가 인문학적 소양이 없다, 지금부터 다시 읽어야겠다 이런 강박관념이 아니라 진정으로 문제의 첫 시발점이 어디인가, 그것을 그렇게 못하도록 만드는 내 안의 바이어스와 내 안의 편견과 내 안의 족쇄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는 작업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한 패스트 팔로워도 아니고 그냥 헤매고 있는 거죠. 패스트 팔로워 아무나 못합니다. 아무나 못합니다. 저는 퍼스트 무버와 패스트 팔로워를 마치 대비적이고 양극적인 수준으로 놓고 얘기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 그런 칼럼도 봤습니다. 저는 반대합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더는 얘기를 약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저의 명제적 언명, 그리고 우리가 인문과 공학, 인문과 과학, 인문과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거기에는 어떤 칸막이도 없고 칸막이가 애초에 있을 수도 없고 가장 절실하고 가장 중요한 내 안의 편견과 칸막이들은 내 뿌리 안에 있다는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유학 시절, 여러분의 학습 과정, 여러분이 이제까지 걸어온 궤적 속에서 저는 분명히 뭔가 제가 할 얘기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따가 토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에서는 저 젊은이 근사라고 하는 한 구절을 구절로서가 아니라 명제로서 새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정진홍 논설위원님께서 인문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저도 공대 출신인 공순이라 그런지 어떤 답을 주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왜 인문학인가 말씀을 들을 때 저는 그냥 물음표 하나 띵이었었는데 이야기를 듣다 보니 그 물음표가 더욱더 많아지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